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로컬의 어떤 규제 우려가 부각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은 계속 탑라인 기준으로 23, 4%, 예. 4, 5%. 그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심지어 역성장 없이 5에서 10%씩 이익 성장이 계속 나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반토막 더 났죠. 네. 이유는 사실 매크로와 같이 움직였다라는 이유밖에 없는 거죠. 작년 4분기 특히 힘들었던 장을 거치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적의 성장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여전히 압도적이다라는 부분, 컨텐츠 쪽에서의 글로벌로 가는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마 좀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용 위원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네. 바로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네이버 카카오. 예, 예. 살짝 반등했어요. 예. 네, 살짝 반등했죠. 살짝 반등했죠. 뭐 좀 예. 있습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이제 성장 섹터 내에서 좀 유일하게 반등을 안 했던 종목군이 네이버 카카오였었고요.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 이제 엔터주는 작년 하반기 좀 어려웠던 장 속에서도 분위기가 참 잘 버티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가 작년 말 올해 초해서 이제 미디어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중국 쪽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주가에 이제 플러스 요소로 좀 작용을 했고요. 또 네. 주요 OTT들과의 계약 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미디어 종목들까지 반등한 상황에서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좀 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차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이유는 일단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 소위 말하는 피어 그룹들 대비 탑라인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은 월등히 좋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슷하게 빠졌거나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더 빠졌거든요. 탑라인에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매출 성장률이 네. 작년에도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들 대비 우월했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성장성 대비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좀 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네이버 카카오 쪽에 관심을 돌리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요즘에 그 네이버 쇼핑이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하죠, 이제는. 네. 굉장히 또 아마 그 인터페이스가 좀 편해졌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혜택 자체를 네이버는 조금 이제 혜택에 소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쿠팡은 이제 그 배송 스피드에 민감하신 분들이 쿠팡 쪽으로 가시고 네네네. 베네핏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네이버로 가시는데 한 명만 이제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해도 가족이나 친구들을 한 4명까지 초청을 할 수 있어요. 네. 5% 적립, 추가 적립이라는 혜택을 동일한 가격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죠. 요런 정책이 네. 경기 안 좋을 때 통하죠. 그렇죠. 경기 좋을 때는 빨리 받아보고 싶고. 맞습니다. 그렇죠. 경기 안 좋을 때는 뭔가 혜택. 그렇지. 내가 5,000원 더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쿠폰이라- 배송.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쿠팡 경기 괜찮을 예, 때고. 예, 맞습니다. 경기 안 좋을 때 한 푼이라도 저렴하다. 1,000원짜리 쿠폰 나오면 바로 당연하죠. 걸로 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액 성장률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티는 시장 초과 아니, 근데 성장이 가능한 네이버 이유죠. 카카오 광고 매출이 잘 안 좋다 이거예요. 부진하다. 네. 광고 매출. 이거 어차피 주력이 광고 아닙니까? 완전 주력이죠. 네. 예. 그래서 메인 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 4분기까지도 네. 분위기가 3분기에 이어서 안 좋았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프리뷰 시즌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온라인 광고 쪽이 지금 작년 하반기에 특히 성장성이 많이 부진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엽기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한 해만에 1년 동안에만 성장을 20-30%씩 해버리니까 예. 일단 작년도에는 그 엽기적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된 게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 광고 쪽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넘어오는 수요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는 잘 버틴 수준입니다. 네. 실제로 유튜브가 뭐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만 따로 공시를 하지는 않지만 그 한국 온라인 광고 협회에서의 유튜브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도에 많이 빠졌거든요.
한 뭐 20-30% 이상 빠졌습니다. 유튜브 광고가? 예,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라는 카테고리가 많이 안 좋았고요. 많이 부진했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런 이제 모바일 배너들이죠. 배너 광고 쪽은 그래도 20% 정도 작년에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어요. 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21년도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공이 워낙 시장을 크게 아웃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좀 반대급부로 올해 그러니까 사실은 2022년도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광고 매출 자체가 플랫하거나 역성장이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15% 정도를 기대했던 게 8, 9%, 10%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 기대치 대비 떨어지는구나 이런 상황 자체가 23년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있으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23년도 실적 전망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도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단자릿수 정도로 보여지지만 분명한 건 역성장은 아니다. 5에서 10%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탑라인의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이 네이버가 20% 이상, 카카오도 15% 이상으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평균인 뭐 하이 싱글 정도 되거든요. 한 7, 8%보다는 많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주가 레벨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지금도 그런 의견 자체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원래 광고 그- 효율이 네.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이버 네. 같은 경우에 네. 원래 그러니까 2022년에 해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웹툰이나 뭐 일본 또 동남아 이쪽에.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크게 뭐 성장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컨텐츠 사업 부문에서의 웹툰 부분인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안에를 다 뜯어보는 사람이니까 거기 이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매출 기준으로는 네이버 안에 컨텐츠 사업 부문의 성장성은 조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 60%씩 나왔습니다. 그럼 그 50% 60% 성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국내는 기와 함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일본에서 이북 재팬이라는 메이저 M&A를 하나 했고 그리고 21년 초 2년 전에 M&A 했던 미국의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같은 것들이 22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외 지역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컨텐츠 매출 자체는 뭐 50% 100%씩 늘어난 건 그래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일단 적자 같이 늘어났고요. 21년도 연간 컨텐츠 적자 2,100억이었는데 22년도 컨텐츠 적자 연간 3,800억 가량으로 적자가 1,700억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분기 적자가 400억씩 느니까 매출은 알겠는데 이익이 오히려 더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 매출조차도 네이버 전체 매출이 올해 10조입니다. 네. 10조 2천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컨텐츠가 1조 7천억 정도 한다고 해도 아직은 15% 16% 정도의 비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40%를 차지하는 그런 말씀하셨던 광고나 커머스 같은 것들의 성장성이 꺾여버리면 이게 컨텐츠가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일단은 좀 빛이 바랜 그런 측면들이 작년까지 있었고요. 뭐 올해는 사실 이제 그런 적자 폭이 지금 영업 손실률이 30%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감안을 하더 매출이 올해 한 5천억 늘거든요. 컨텐츠 사업 부문 전체로 봤을 때. 그럼 1조 2천에서 1조 7천으로 5천억 정도 매출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이 어떠냐 이거죠. 그때. 그러니까 적자 부분도 작년 3,800억에서 예. 올해 한 1,000억 정도는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내부의 분위기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맞습니다.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컨텐츠 쪽은 좀 정리를 한다든지 네네. 그런 움직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이 약간 다릅니다. 방향성이. 두 회사 모두 해외 쪽에 답이 있고 네. 그 해외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창구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는 일단 우리는 광고에서 마진이 40%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 한다. 무조건 우리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네. 컨텐츠 적자 나도 일단은 우리는 투자해서 탑라인 성장을 올리겠다. 네. 이게 네이버의 기조고요. 카카오의 기조는 약간 다른 게 작년까지 일단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의 타파스 레디시 인수하면서 판을 다 깔아놨어요. 셋업이 됐는데 네. 일단 올해는 공격적인 확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익성이다. 우리는 수익성을 케어하면서 가겠다. 예.
카카오 웹툰 쪽에서의 수익성의 센터 부분이 결국은 카카오 피코마거든요. 일본 법인인데 네. 이 피코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마케팅을 조금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성 2분기까지 영업이익률 한 자리 후반이었던 게 3분기, 4분기 들어와서 이제 10%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피코마가. 예,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좀 덜 쓰겠다는 얘기죠. 네.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리는 수익성까지 챙기면서 가겠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를 위한 몸 만들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돌입한 카카오 엔터랑 네이버는 지금 약간 뭐 자회사 IPO가 걸려 있는 카카오, 그렇지 않은 아니, 네이버. 자회사 IPO를 아직도 또 해요? 한다고요? 아직 몇 개 남았잖아요.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 하고요. 근데 그건 방향 선회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선회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꼭 아니라. 오래 한다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이제 카카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 타임라인에 IPO 시도가 가능한 정도로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피코마가 남는 것인데 둘 중에 뭐가 먼저 할지 또는 언제 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저는 약간 예. 좀 부정적인데 지금 이런 기류에서 네. 그게 뭐 순이익이 좀 이익단이 좀 개선됐다고 바로 IPO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게 예. 오히려 지금 뭐 합병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피코마가 이제 둘 다 카카오가 70에서 80%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합병 자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피코마는 피코마대로 21년도 가장 그 빅테크들의 몸값이 높았을 때 거의 9조 원 가까운 밸류에 일본 및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일으켰어요. 그런 상황과 카카오 엔터도 10조 초반 밸류까지 소수 지분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합병을 했을 때 최소한 20조는 받아야 되는데 합병을 해서 20조를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인 상태에서 10조씩을 받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저는 합병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고요. 예, 그런. 그건 이제 카카오 입장이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카카오 생태계의 자회사 IPO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카카오 탑 매니지먼트의 의중은 당연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의도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단적인 예로 카카오 게임즈 밑에 있는 라이온아트 스튜디오가 IPO를 철회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신고서 여전히 유효하고 6개월 안에 재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IPO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생태계의 핵심 자회사들의 IPO는 저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론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고려를 좀 오히려 하지 않나요? 핵심 계열사의 합병 같은 것들. 합병 같은 것들이요. 그게 아까 뭐 엔터 생태계 카카오 엔터랑 피코마. 그거 아니더라도 같은- 뭐 예. 뱅크와 페이 이런 거. 뱅크페이는 합병이 어렵습니다. 안 돼요? 예, 뱅크에 대한 카카오 지분율이 워낙 낮고, 예, 뱅크페이는 합병이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둘 다 상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카카오 자회사의 IPO가 불가능하다, 어렵다가 되는 이유는 저는 밸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밸류가 도저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안 나오지 나오기 않는다. 때문에 예,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IPO를 잠정적으로란 말은 굳이 하진 않겠지만 카카오에서 어찌됐건 잠정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돈이 안 나와서가 아니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혹시 못하는 건 아닐까요? 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쓰진 않을 겁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소상공인의 어떤 생계하고 좀 많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보긴 할 텐데요. 뭐 우버나 그랩 같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멀쩡히 잘 상장이 돼서 예. 자 그러면은 러닝이 되고 있기 IPO 때문에. 얘기는 요 정도 예. 하시죠.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워낙 그 뭐랄까 네. 시장 외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될 왜냐면 정서 맞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그런 거고요. 부분이 있어서 예, 또 그 부분 예.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주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금리가 일단 좀 빠졌어요. 한국 기준금리도 많이 빠졌고 네.
약간 안정감을 좀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의 어떤 기업 실적단에서의 문제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으나 네네. 사실 성장주가 같이 때려 맞으면서 빠지는 게 더 크잖아요. 후자가 훨씬 크죠. 네. 예. 그럼 이제 금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 레벨 정도 더 다운된다. 네. 그러면 다시 빛이 비칩니까? 다시 주가 다시 랠리해요? 그럼요. 예.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21년 9월 달에 금융 규제 우려, 네. 내국 그 로컬의 어떤 규제 우려가 부각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레벨 다운이 심하게 일어난 거는 작년 하반기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많이 빠진 이유는 그때도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은 계속 탑라인 기준으로 23, 4%, 네. 4, 5%, 그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심지어 역성장 없이 5에서 10%씩 이익 성장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반토막 더 났죠. 네. 이유는 사실 매크로와 같이 움직였다라는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뭐 소폭이나마 다시 이제 인하하는 분위기로 간다면은 결국은 빅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갑자기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또 작년 4분기 특히 힘들었던 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통신주나 엔터주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철옹성의 논리가 나오는 기업들로 방어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많이 재편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뭐 의도적이든 뭐 손절이든 일단은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적의 성장이 피어그룹 대비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여전히 압도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의 글로벌로 가는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카카오랑 네이버가 사실 이제는 드라마 제작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했고요. 네. 엔터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아이브 카카오 소속이고요. 아 장원영. 네, 아 장원영. 카카오 아니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하게 우리가 소위 모르는 건 말하는 모른다고 해야지. 네. K-팝, K-드라마에 열광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가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글로벌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광고, 쇼핑, 금융 다 글로벌로 못 갑니다. 예. 근데 컨텐츠는 유일하게 글로벌로 너무나도 빠르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분야고 거기에 있어서 글로벌 사업들의 성과,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이제 구체적인 매출이 근데 되겠죠. 이제 컨텐츠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K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엔터 쪽에 가보면 어떤 얘기들 하냐면 네. 야 이거 있잖아, 매번 프로젝트 매번 성공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히트작을 냈는데 뿜지를 못하는 게 네. 거기 가면 한 편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기획사에서 계속 성공하니까 K 드라마가 계속 성공하는 걸로 보이죠. 네. 근데 그 회사 단위로 딱 내려가 보면 그렇죠. 한 편 성공하고 네. 한 3년 죽쓰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컨텐츠 업을 하지만 예. 그거를 그냥 어느 궤도에 올랐다는 건 그 업이고 예.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팝이나 흥행 산업의 경우에는 네.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범위의 경제도 중요해요. 네. 어떤 레인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무조건 큰 회사로 가야 돼요. 판이 커지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중소기업들이 싹 자리를 비웁니다. K-팝이 2019년 이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하이브의 점유율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2019년에 방탄소년단의 미국 스타디움 투어 입성, 그게 글로벌 신호탄이었어요. K-드라마는 2021년도에 2년 늦었던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 그렇죠. 거기서부터 신호가 발생을 한 거고, 네. 그러면서 21년, 22년에 걸쳐서 카카오 밑에 있는 8, 9개의 드라마 제작사들, 네이버도 스튜디오 N이랑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2개의 드라마 제작사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잘하는 웹툰 IP를 드라마나 영화로 가공하는 것들을 이제는 어떤 뭐 공동 제작 정도 수준에서 시작됐던 게 단독 제작 이런 걸로도 점차 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컨텐츠 제작업,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흥행했다가 다음 게 실패하면은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 휘청하는 변동성을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나 쉽게 견딜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중소 제작사들이나 중소 에이전시들, 지금 보시면 저 K-팝 그룹 걸그룹 노래 너무 좋은데 안 뜨는
기업 그 안 뜨는 이제 그 팀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중소기획사들이에요. 중소기획사 출신으로 뜨기가 이제는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케이팝이 글로벌리 흥하기 전 시대보다도 훨씬 힘들어졌고 드라마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모르는 제작사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히트작이 나오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OTT 드라마에 익숙해져서 400억, 500억짜리 드라마를 원해요. 근데 그런 400억, 500억짜리 드라마를 펀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소 제작사에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천재 1호의 기회지만 네이버, 카카오나 스튜디오 드래곤, CJ 계열 같은 이제 그런 대형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펀딩하기도 쉽지만 정 안 되면 자기 돈으로 해도 돼요. 예,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 해도 될 정도의 소위 말하는 이제 재력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물론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흥행 산업에 있어서도 영화가 제일 어렵고요. 네.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좀 쉽고요. 왜냐면 드라마는 작가를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작가가 성공을 하면은 예를 들면 김은숙 작가님의 그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계속 흥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라인업이 갈 수 있는 거고 영화는 그렇지 않지만 또 K-팝으로 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왜냐면 계속 앨범을 내지 않습니까? 앨범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내잖아요. 드라마는 한 작가가 아무리 빨리 써도 2년이나 1년 반마다 작품이 한 편씩밖에 못 나옵니다. 예, 그런 어떤 주기들, 라인업의 주기들을 감안해 보면은 흥행 산업이 물론 계속 대박을 터뜨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서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엔터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더 컨트롤하기 좋은 흥행 산업이지만 조금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아직 뭐 아시아에서 가장 흥한 엔터사를 본다면 소니 엔터잖아요, 사실. 소니. 소니 픽처스나 뭐 영화 게임 쪽으로. 부분, 영화, 드라마, 소니 텔레비전에서 만드는 미국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사이즈의 엔터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어디서 나올까? 저는 뭐 CJ, 네이버, 카카오 셋 중 하나가 아닐까요? 소니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규모 엄청 큽니다. 소니가 네. 뭐 옛날 얘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15년, 20년 전에 힘들었을 때 소니가 시가총액 우리 돈으로 4조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4조? 있어요. 소니가? 하루가 이틀 정도 LG전자랑 크로스가 됐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전기전자여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소니를 전자 쪽이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그랬다가 구출 물론 전자가 다시 리바운드를 하면서 좋아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디어 쪽은 굳건하게 좋았다는 거죠. 게임이랑 미디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이프라인이 한번 잘 깔리면 꾸준하게 높은 마진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또 미디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범위의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게임이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도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도. 또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하고 있으면 그 부침들이 서로를 이제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이상의 볼륨으로 특정 이상의 이익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글쎄, 근데 뭐 선발 그걸 먼저 해보겠다 한 게 CJ 엔터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적이냐 이거죠. CJ는 사실 아직은 이게 이익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CJ처럼 똑같이 했었으면 광고에서 버는 이익에서 그 미디어 사업의 변동성이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5% 10% 이런 느낌이에요. 그 플럭추에이션의 그 퍼센티지가. 근데 이제 CJ E&M이라는 회사는 이제 기저 이익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미디어에서 한번 스윙이 나올 때 근데 그 말씀은 예. 그 카카오나 네이버의 엄청난 캐시 창출 능력이 엔터 쪽이나 이 미디어 쪽으로 가서 네. 폭발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속적으로 투자할 능력이 있다라는 그럼 거죠. 삼성그룹이 하면 이기죠. 삼성그룹이 해도 됩니다. 그건 네.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쪽 생태계에서 네. 날선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JYP라든지 네. YG라든지 SM이 저렇게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나요? 그건 이제 그 업권에서의 네. 날선 무언가 그렇죠. 이해도와 이런 것들이 기반해서 그렇죠. 컨텐츠가 되는 거지 돈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카카오 이제 네이버가 뭘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뭐가 있냐면은 네. 웹툰 IP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K 드라마의 50%가 웹툰 IP로부터 창출된 드라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드라마로 보면 20% 수준이지만 흥행하고 시즌제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들 연간 한 20편에서 30편 내외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웹툰 IP예요. 그 웹툰 IP는 다 네이버 카카오예요. 네이버가 7, 뭐 카카오가 3 정도 될 텐데 그럼 결국 이제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스토리는 우리 건데 드라마화되고 뭐 영상화되고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은 이제 다른 회사가 가져가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작사 설립해서 일단은 경험을 쌓자. 말씀하신 대로 돈만 있다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쌓자라고 해서 경험을 쌓은 게 이미 코로나 때 3년간 어떻게 보면은 무건 수행을 한 거죠. 투자자분들 기본 일단 이제 저같이 따라다니는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그 무건 수행을 한 거예요. 3년간. 그럼 무건 수행의 결과물들이 작년도 네이버가 자체 제작 또는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드라마 5편이고요. 카카오가 산하에 있는 제작사들, 제작 자회사들 통해서 참여한 드라마 7편입니다. 네. 그럼 12편, 합해서 12편인데 작년도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이 114편이었거든요. 그럼 10% 넘어갔어요, 일단. 그 12편 중에 최고 히트작이 뭐죠? 12편 중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리남 공동 제작했고요. 공동이죠, 공동. 네, 공동입니다. 공동. 그리고 종이의 집 그 공동 경제고요. 뭐 좀 뭐 악유가 있었습니다만 파트 2는 그래도 원보다는 좀 평가가 좋긴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공동 제작을 했고요. 뭐 영화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예. 올해도 뭐 경성 크리처나 도적 카레 소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넷플릭스 주요 히트 예정작으로 많이들 라인업으로 꼽히고 있는 있어요. 라인업인데 카카오 제작입니다. 근데 이 카카오 네이버의 엔터 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죠. 저는 컨텐츠라는 업이 네. 업이 물론 이제 굉장히 큰 자본이 필요하고 네네. 또 백그라운드에 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웹툰이라든지 이런 리소스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네. 과연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 네. 히트치고 있는 그 드라마라든지 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에 그 생태계에서 나오는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업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쭉 잘 되는 그 타임 네네. 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당히 길다. 예. 사실은 근데 결국 그런 이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OTT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글로벌 동시다발적인 공개 컨텐츠 공개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런 타임라인 자체가 좀 많이 이제 짧아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네. 5, 6년 전에 네. TVN이 지상파 3사 그냥 잡아먹을 안 거다라고 되잖아요. 얘기를 제가 했을 때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아니 TVN 그 일부 2049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젊은 2030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부 드라마들 가지고 그게 채널력이 SBS나 MBC, KBS를 넘어설 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2017년, 16년에 뭐 TVN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아무도 이제 동의를 안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CJ ENM이 엄청난 자금을 조달해서 드라마 영화에 퍼붓고 있다. 그때도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SBS 같은 오랜 업력의 방송사들이 키핑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 그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TVN 다 넘어갔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1, 2년 안에 다 넘어갔어요. KBS, MBC, SBS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TVN에서 사실 또 티빙이나 OTT로 또 헤게모니가 넘어오는 부분들도 처음에 2016년 1월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16년 1월에 딱 들어와서 19년 1월에 킹덤이 나왔어요. 16년에서 19년 구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뭐 넷플릭스 될 거라고 했을 때 글로벌은 이미 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리지널 콘텐츠 없기 때문에 19년 1월 달에 킹덤 처음 나왔을 때도 그 킹덤 보려고 가입했다가 한 달 무료하고 다시 해지했어요. 이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OTT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시죠? 예. 결국은 저는 자본의 함수라고 봅니다. 자본의 함수예요. 예, K-팝, K-드라마 시장이 미국에서도 통하네? 인기가 있네? 판이 커졌네? 시장 규모가 엄청 크네? 그러면은 당연히 대기업들이 나 돈이 있는데? 내가 군침을 흘리는 거죠. 저거 이제 적당히 커졌으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 예. 그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쇼컷으로 그냥 다 M&A에서 잡아먹으면서 들어가고 예. 네이버는 일단은 아직은 제작사 M&A보다는 자체 IP랑 IP 사업 그다음에 두 개의 제작사를 네. 통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게임 얘기를 살짝 좀 해볼게요. 네. 판호가 열렸잖아요. 네네. 지난달에. 네. 근데 또 지금 다시 또 뭐 중국이 오늘 아침 뉴스도 보면 또 문을 네. 닫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판호 이슈 나오면서 연 말일이었죠. 말일쯤에 이제 뭐 넷마블 17% 오르고 한번 화끈하게 또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중국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진짜 한알령 가지고 저는 진짜 희망 고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알령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16년 9월부터입니다. 네. 네, 제가 미디어 엔터 계속 보면서 저도 2016년 9월에 한알령 처음 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희망 고문 당했었어요. 2018년 이제는 좋아진다. 첫 뭐 수출 됐을 때 이제는 좋아진다. 근데 한알령도 그렇고 중국의 판호 이슈나 결국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게임주도 일단은 중국 없이도 바잉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 의지해서 뭐 사진 마라. 예, 전혀 그건 너무 이제 위험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NC가 바닥 대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좀 일정 부분 반등은 했는데 6월달, 그러니까 상반기에 큰 사이즈의 신작이 나오는 기업이 지금 NC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게? NC소프트의 TL 하고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카카오 게임즈가 RS라고 하는 대작을 그 두 개의 게임사 정도만 신작 모멘텀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게임주 자체는 조금 이제 계속 보수적인 콜을 들여왔는데 크래프톤의 TCP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좀 실패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밀던 크래프톤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게임 자체는 저는 이제 선호하지는 않고요. 별로다. 예, 별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네. 엔터는 차익 실현. 인터넷 미디어 좋게 보고 차익 실현이? 엔터는 이제 좀 슬슬 차익 실현해야죠.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예. 특히 거기서 하이브 외 세 종목은 차익 실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JLP, SM, YG. 예. 만약에 거기서 지금 손실 구간이라면 손실 구간이라면 스튜디오 드래곤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쪽. 그러니까 같은 성장 섹터군 안에서 뭐 K-팝이랑 K-드라마를 우리가 꼭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내가 들고 있던 YG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손실폭이 크지 않다면 저는 미디어 종목 쪽이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엔터 쪽은 이제 약간 좀 정리를 할 때도 된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거군요. 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하이브. 하이브는 뭐 조금 더 업사이드는 남아 있습니다. 한 15% 정도. 예. 하이브 워낙 이제 고점 대비 4토막 났었어요. 42만 원에서 4분의 1 13만 원, 4분의 1까지 빠졌다가 네. 이제 한 40-50%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그래도 한 2자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이고 일단 지금 엔터주에 대해서 모두들 열광하고 있을 때 네. 이때가 사실은 차익 실현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냉정하시네. 네. 아유 우리 김효영 위원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은 얘기를 안 하시네. 아니야. 네,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그런 건 좋은 거야. 네. 사도 되고 팔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군대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예, BTS? 이제 뭐 순차 입대를 한 상황이고 네, 네. 예상대로 이제 순차 입대로 갔기 사실 때문에 1년 반 금방 갑니다. 그럼요. 네? 예. 1년 반 금방 가요. 금방 가죠. 네. 본인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금방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면 금방 안 가죠. 근데 이제 우리 외부인들 입장에서 금방 밖에서 갑니다. 보면 금방이지. 28개월 했어요. 전 많이 30개월 했어요. 오? 30? 공은? 저는 22개월. 그렇습니까? 26개월이죠. 2년 2개월이니까 26개월 네. 했는데 학교 다닐 때 2년 했잖아요. 학교 다닐 빨리 안 가더라고요. 26개월이면 금방이죠. 학교 다닐 때 2년. 자, 우리 김현영 위원과 함께 오늘 시원시원한 네카오 그리고 엔터 게임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우리 김현영 위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